저도 젊었을 때는 한때 운동 가요가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약자를 이야기하는 선동 연설이 있고 하면 마음의 한 구석에서 참 이렇게 뭔가 뭉클해지면서 감동을 받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또 돌아서면 이 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회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비밀주의에다가 또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일부 학생운동에 순수하게 뛰어든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그냥 위험한 어떤 테러 같은 일에 내몰면서 깜빵에 가게 만들면서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아주 문해 세뇌를 시키는 학습 과정을 지하서클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남녀 간의 문제나 이런 데서는 아주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요. 제가 이게 참 사회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느끼면서 나는 내 판단으로 하고 내 결정으로 이렇게 해야지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 판단으로 그냥 독자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세우는 이 허울뿐인 구호와요. 그 실질에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좌파, 진보 정권이라고 자처하던 김대중 정권에서도 가족들의 비리가 나타났고 척건들의 비리가 하늘을 찔렀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척건 비리가 무수했고 이 문 정권 또한 그러할 겁니다. 이들은 전부 보수 정권을 도둑놈들이라고 치부하고 무능하고 부패했다라고 치부하지만은 부패하기로 따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좌우나 보수 진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권력의 기본적 속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럴싸한 말은 저들이 다 선점을 해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또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노무현 둘 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시대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불공정과 차별과 불의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자신들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저렇게 설쳐대는데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터져나올 내용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김정숙의 옷을 저는 바라봅니다. 정말로 정의를 추구하고 기회균등과 공정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먼 옷을 입고 프랑스 파리에 간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봐도 딱 뻔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또 모여드는 권력을 확류하려고 하는 불나방들이 있고 그리고 샤넬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옷이 갔겠습니까? 정말로 대여했겠습니까?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서에서 샤넬이 옷 빌려가고 갔다 와서 반납하시오. 아니면 누가 사줬겠습니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는데 대여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1번. 2번. 정말로 대여를 했다. 3번. 누가 다른 사람이 사서 줬다. 4번. 1, 2, 3번에 없는 거다. 어떤 게 답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뻔한데요. 그거 뭐 논할 필요도 없어요. 샤넬 같은 회사가 대통령 부인한테 옷 입혀서
그걸 가지고 브랜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샤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좀 사는 사람 중에 샤넬 브랜드 자켓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업 이미지 때문에 광고하는 회사지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프로모션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문재인 부부는 평소에 1,000만 원짜리 자켓을 그냥 걸치고 다닐 만큼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이 많다고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막 옷을 입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세 번째로, 프랑스 가서 외교하려면 한글이 박혀있는 샤넬 1,000만 원짜리 자켓을 입어야 외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빌렸는지 샀든지 누가 사줬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정의를 말하고 균등을 말하고 공정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샤넬 옷이 김정숙 씨한테 가는 과정에서 있을 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샤넬이 김정숙 씨한테 가는 과정에서의 일이 뭐냐?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모르지요. 다만 권력의 속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전달되어졌을지 충분히 우리가 알만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불의를 청산한다고 촛불 들고 2천만 명이나 연인은 나서서 지난 정권을 뒤집어 엎고 집권을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옷도 있었습니다. 고영태가 몰카로 찍은 최순실의 비밀 의상실. 30만 원이니 한 벌에 50만 원치였다고 하고 좋은 옷감도 안 썼대요. 그런데 최순실은 그걸 해서 독점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옷을 입히는 부분에 자신의 권력을 좀 보이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랬겠죠. 사실 좋은 옷도 아닙니다. 근데 난리를 쳤습니다. 그 옷값 어디서 나왔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마찬가지로 샤넬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더욱이 공정과 정의와 균등을 이야기하던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제대로 말을 하든가 해야 되지요. 대여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여성분들은요, 전부 샤넬에 전화해서 자켓 대여를 하는데 얼마면 되냐고, 공짜냐고 한번 전화를 걸어 물어보길 바랍니다. 샤넬도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라요. 대한민국에서 장사에 처먹으려면.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너는 네 방송을 듣는 틀딱들한테 구미에 맞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치면 답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광신도들, 사이비 종교가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기성 종교가 사이비 종교화 되었어요. 기성의 종교들이 솔직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꼬락서니 하며요. 솔직히 말하면 저거들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이비 종교 교주나 기성 종교 지도자들이나 비슷한 꼬라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치 팬들이라는 것들은 전부 광빠들이 돼가지고 거의 좀비가 되어서 한쪽에 자빠져서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러고는 패거리를 나눠서 쭉 짜고 싸움질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문재인 찍었어도 틀린 거는 틀린 거죠. 저는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 첩권들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그 첩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야지, 누구를 믿는다고 저렇게 맹목적이 되어가지고 문재인을 추종하면서 그들의 잘못도
다 덮고 그들의 그럴싸한 말장난만 앞세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 합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요. 저도 아들 키우는데 19살 먹은 애가 혼자서 스크린도 작업을 누구 하나 봐줘야지요. 전철이 들어오는가 구의역에서요.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 역 저 역으로 뛰어다니고 또 늦게 하면 회사에 또 페널티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는데 전철에 그 가방에 컵라면이 들어있었다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요즘에 19살짜리 중에 저렇게 착실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손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뭐 아침에 밥 먹으면서 식사하는데 홍대 앞이라고 밥 먹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포차라고 있는데 10시까지 영업한다 해서 가니까 벌써 문 닫았어요. 주방 마감했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술이 거하게 돼가 밤새도록 드신 젊은이들이겠지요. 그 집에 가득합니다. 또 맞은편에 보니까 뭐 외국인, 한국인 뒤섞여 갖고 반쯤 뽕 맞은 사람처럼 나오는데 클럽인가 봐요. 참 사무실 좋은 데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못 보던 구경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들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흔들었으면 이제는 또 가서 하루 종일 자해서 오늘 밤이나 깰 건데 그냥 가만히 술 먹은 것도 아니고 흔들어 제끼면서 술을 먹었을 건데 쟤들은 무슨 돈으로 먹고 사나 성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는 애들일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일까 아니면 그냥 내일이 없는 애들일까. 그래서 홍대에 살면서 그들도 좀 연구해보고 가끔은 그들에게 가서 뉴스 브리핑에도 좀 출연을 해서 당신들이 사는 세계에 대해서 진술을 좀 해달라. 자,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세계라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9살 김구는 그런 청년들보다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엄청나게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걔가 왜 두 명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작업을 그 역에서 감독을 해야 할 상황실장이 노조 집회 참석차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생기는데 원인이 되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당시 김군이 안전수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죠. 19살짜리가 안 붙여주는데 제일 쫄병이 누구 보고 붙여달라 할 겁니까? 그래서 혼자 수리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를 배경으로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하청업체 직영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이를 서둘러 수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숱한 놈들이 시험 치지 말고 100% 정규직 해주라 그랬다가 안 하니까 393명이 제꼈다가 94%가 합격하니 내년 시험 치기로 된 2차를 올해 당겨달라 해서 박원순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군의 죽음을 가지고 재미 본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잡발이라고 하는 놈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부지법의 스크린도어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군이 소속된 용역업체 은성 PSD의 근무자는 상황실장과 예비 대기자, 1에서 4호선 담당자 각 1인 등 총 6명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1, 4호선의 담당자와 예비 대기자가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2인 1조로. 그런데 팀원들의 작업을 감독해야 할 상황실장이든 신모 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떠났는데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맞은편에서 열린 노조 집회에 참석을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민주노총 소속이던 이 은성 PSD라는 스크린도 회사는 서울 메트로의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청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메트로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하겠다 하니 외주 업체였던 은성 PSD가 그걸 반대한다고 또 데모했다는 거죠. 결국 구의역에 스크린도 고장이 접수된 오후 4시 58분에 신 씨는 근무지를 이탈했고 김 씨와 김군과 함께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야 될 예비 대기자 표모 씨는 신 씨가 빈자리에 상황실장으로 대신 들어갔고 결국은 예비 대기자가 없으니 김군이 혼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호선 한 명, 2호선 한 명, 3호선 한 명, 4호선 한 명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상황실장이고 또 하나는 예비 대기자. 그래서 동시에 발생은 잘 안 하니까 호선마다 맡은 사람이 출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황실장이 그리고 예비 대기자 니도 가라 해야 되는데 상황실장이 빠졌으니 예비 대기자가 상황실장으로 갔으니 김군이 같이 갈 예비 대기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 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김군다 같이 나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 당시 예비 대기자였던 표 씨가 진술을 했습니다. 신 씨는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오후 6시 반에 사무실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결국 그 김군 사망의 개별적 원인으로 신 씨의 무단 이석이 사고 당일 근무 인원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근무 인원이 6인에 불과해서 1, 4호선을 상시로 2인 1조 출동이 가능한 9인에 못 미쳤다는 구조적 요인이 은성 PSD의 인력적인 구조에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신 씨는 서울 메트로 출신으로 하청업체에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퇴직하는 지하철 이렇게 공사 직원을 고용을 더 몇 년 보장해주고 하청업체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청업체에다가 수주와 현금을 지원해주면서 정년을 보장해주는 편법들을 썼지요. 그러니까 사실 하청업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청이면 아무 상관없이 하청업체가 완전히 책임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넉다리들 필요 없는 사람들 내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가게 하고 그래서 하청업체에다가 수주 비용이나 이런 것 자금을 지원해 줄 때 그들에 대한 충분한 월급이 보장되도록 하니 새로 이렇게 들어온 말단들은 항상 인력 부족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에서 밑으로 내려온 직원들은 일반 직원의 2배의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누가 하고 이런 자들은 앉아서 노조 집회나 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 집회에 참가해야 된다고 민주노총 노조원의 상사의 갑질에 김군이 희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군의 개죽음을 제가 이틀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이렇게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을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특권층인 노동자들, 노조원들이 저들 가족, 친지, 배우자부터 해서 전부 다 계약직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정규직화 시키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김군이 이 사실을 보고 있으면 땅을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규직은 이런 걸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에 한마디로 노조위원장의 아들도 전 노조위원장의 아들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서 정규직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있을 거다. 특히 구의역 사고도 있었으니 이렇게 될 거다 하니 직원 친인척들을 잔뜩 계약직으로 입사시켜 놨다가 이들이 무더기로 한마디로 정규직이 되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데 들어가겠다고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은 뭘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좋아요? 이게 정의라고 봅니까? 나도 아는 게 좀 있어요. 고위직들이 저거 자식들 공부 못하는 놈들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이나 산하회사에 넣어놨다가 지금 정규직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채용비리 적발이 교통공사에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박원순 취임 이후에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간부 30명이 복직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 폭행 이유로 해고된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복직되고 10명은 대법원에서 정당 해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교통공사는 전 노조위원장 아들이 정규직이 됐다는 데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명기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게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을 할 부분입니까? 지들이 막 몇만 대가 다 치고 집회를 도심에서 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이렇게 카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풀 정부가 이제 아주 그냥 정당하게 허용하고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횟수를 하루 2회를 카풀 가능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참 의문이 드는 게는요. 배달 앱이 없을 때도 배달시켜서 다 밥 잘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냉장고 앞에 보면 붙어 있는 뭐 이런 거나 아파트에 보면 무슨 광고 책 같은 거 하나 보면 전화 걸어서 배달됐어요. 직접 전화해서. 근데 배달 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더만은 이제 여기서도 떼고 저기서도 떼가지고 아주 그놈들만 배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혁신적인 배달의 민족의 식성을 높인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비추어졌지만은 뭐 때문에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자가 살아났으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자영업자는 그대로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거를 혁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우버 택시니 카풀 뭐 이런 게 무슨 뭐 세계적으로 몇 천조, 몇백 조의 효과가 있니 어쩌니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있다는 거하고 그게 남는다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영화, 드라마 틀어주는 그 업체도 미국의 5대 혁신 기업이라 하지만은 아직도 적자입니다. 유튜브가 한국에서 돈 다 벌어간다고 난리라서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 소동의 일환이 되고도 있는데 유튜브도 지금 돈을 벌고 있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고 이런 구조 변화, 기술 변화에 도태되고 기술 변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게 4차 산업혁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카카오톡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좋아진 게 뭡니까? 저는 안 합니다. 카카오톡. 그러더만 어느 날 카카오 택시 한다 그랬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고급 택시 벤츠 차나 가지고 카카오 블랙 한댔는데 허지부지 떼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우버 택시가 들어와 있다는데 아마 모범 택시보다도 한 2배 이상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카풀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택시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출퇴근 시간 조금 빼고는 손님이 없어가 택시가 과잉이라서 도태시켜야 된다. 택시 기사들은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근데 택시회사 사장들은 배부르고 있다. 뭐 이런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택시 요금 지금 올린다지 않습니까? 기본 요금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카카오가 카풀을 하는 게 이게 기술 혁신입니까? 얼마 전 카카오 뱅크를 하더니만요. 그래, 공연히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 끌어모아서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데이터 용량 쓰게 하더니만 이제는 거기서 은행도 하고 택시도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식당도 합니까? 배달도 합니까? 이거를 이번 정권이 허용해서 택시 기사들이 수만 명이 길거리로 나서는 게 이게 혁신입니까? 자, 다음 만들었던 사람이 이거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네이버하고
예? 다음 카카오 출신이 한 명씩 청와대에 들어있죠. 수석하고 비서관으로요. 이 정권은 왜 이런 짓거리 합니까? 자, 로비스트 한 명씩을 청와대에 넣어서 그래서 일 봐주는 겁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직업을 갖고 있고 하루에 2번만 이 카풀 업을 하고 그래가 돈 법니까? 그게? 자가용 차에다가 남 태워서 출퇴근 시간에 데려다 주고 돈 받고 내리고 이웃끼리나 아는 사람끼리 그냥 하고 성의로 뭐 기름이나 넣어주고 하면 몰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행위를 허용하는데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흔히 통근 시간대에 이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만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카풀 차가 택시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영업을 못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카풀 기사가 택시 기사처럼 전업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를 누가 심사하고 이 많은 복잡한 일들을 누가 처리를 하겠다고 굳이 안 해도 되는 택시도 남아도는 솔직히 말하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타고 전철 타면 어지간하면 가고 급한 사람이 택시 잡는데 10분만 하면 택시 잡습니다. 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다가 카풀로 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카풀 영업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이요. 근데 이걸 마치 신기술의 도입이고 4차 산업혁명인 것처럼 하고 외국에서 이런 차들 업체가 굉장히 무슨 성장하고 있고 근데 우버가 솔직히 말하면 기업 가치가 그 정도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고 공연이 뛰어서 회사 키워서 팔아먹고 돈 챙기고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다 기업 가치가 몇백 조니 해도 그게 도대체 왜 그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지금 나오면서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허용한다면서 대부분 국가와 한국하고는 택시가 다르지요. 한국만큼 택시가 흔해 빠지고 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자, 이걸 왜 하느냐? 다음 카카오가 로비했습니까? 이게 정의고 뒤에 균등이고 예? 공정한 사회입니까? 근데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 하는 것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가지고 원격 의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입국장 면세점 하는 것도 이상하고 카카오 카풀도 이상합니다. 이 정권이 하는 일들 중에요. 냄새가 나요. 특정 기업하고의 관계에서. 그러지 않으면 왜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권이 필요성을 가지고 한번 토론이나 하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무슨 놈의 차카풀을 허용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공연히 고시제도 없애고 로스쿨 도입한다면서 난리를 치더만은 이제 로스쿨 또한 변호사 또한 있는 집에 집안 좋은 사람들 자식의 전유물로 엄서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겁니까? 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이렇게 다릅니까? 좌파의 특성은 위선입니까?